자,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그런 범주에서 비슷한 논리인데요. 우리가 그 지상에 이제 건물 있는 토지를 낙찰 받을 때 뭐 건물 철거, 부당이득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건물 철거를 할 수 있느냐? 안 되면은 뭐 부당이득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뭐 철거 청구권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내가 땅만 낙찰받고 위에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우리가 뭐 기계적으로 그냥 뭐 법정지상권 있나 따져보고 그게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더 다양하게요. 법정지상권은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 혹시 이게 뭐 신의축 위반이나 권리남용 정도는 안 될까?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민법 622조의 그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이런 부분들을 좀 깊숙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뭐 622조 같으면 좀 낯설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거죠. 이게 임대차 편에 나와 있거든요. 임대차 편. 민법 임대차 편에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건물 등기를 했을 때 토지에 대해서 뭐 전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더라도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 같은 것을 안 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다.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한테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대항력이라는 표현을 우리 임대차 보호법에서 많이 보잖아요. 대항력은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를 했는데 그거를 주인이 바뀐단 말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 권리, 임차인으로서 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런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해요. 내 권리라는 게 뭐예요? 기간 지켜주세요. 기간은 내가 이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기간 보장해주세요. 나는 끝나고 나서 보증금 돌려줘요. 라고 하는 게 임차인의 권리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바뀐 주인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 대상물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그걸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토지 임대차에서 그런 겁니다. 토지 임대차를 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내 임차인으로서 내 권리를 보장해줘요 라고 하는 것이 대항력이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간 보장해주고 보증금 돌려줘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622조예요. 그럼 그 요건이 뭐냐라고 하면 토지 임대차를 하고 건물 등기를 합니다. 건물 등기를 합니다. 된단 말입니다. 물론 가장 그 원칙적인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 대항력을 가지려면 토지에 전세권 등기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기간만큼 이렇게 딱 보장이 되잖아요. 물권으로서. 그런데 그걸 안 하더라도 토지를 임대차하고 10년 임대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 건물을 등기를 하게 되면 그걸로서 대항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622 취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가 경매에 나왔을 때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토지 경매에 나왔는데 등기부 상황은 깨끗하죠. 그래서 건물 철거해야겠다. 제 건물이 번듯한 건물이 있으니까 내가 토지 낙찰을 받아서 쟤한테 건물 철거하고 지료 청구하고 하면 돈 되겠다 싶어서 또 했더니 나중에 깨보니까 나 임대차 계약했는데 임대차 계약하고 앞으로 10년 남았어. 그리고 건물 등기했어 나. 그러면 대항력을 가져. 넌 다시 말하면 그러고 나서 그게 또 이제 좀 복잡한 것이 주로 이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대부분 다 아는 관계들이 많아요. 서로 토지 건물 주들끼리 아는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 그런 관계라면 장기 임대차를 하고요. 아까 제가 이 비자발적 강제 거래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를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켜야겠다. 낙찰을 받은 사람한테 대항해 싸워야겠다라고 해서
장기 임대차를 한 것처럼 합니다. 30년. 그 다음에 월 10만원. 낙찰 대금은 토지 가격은 큰데 월 10만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꾸준히 지급한 것처럼 또 용의 주도한 사람들은 지급한 것처럼 살살 이렇게 공식적인 송금 자료도 남겨놓고 그렇게 하면 꼼짝 없죠 뭐 사실. 게다가 뭐 이렇게 그 공증까지 하면 얼마 좋아요. 법률사무소에 가서 인증까지 하면은 계약서 인증까지 하면은 꼼짝 없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게 걸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를 법정 전세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는 이게 올바른 분석이 안 되겠죠. 물론 뭐 아까 622조에 이제 대항력이 없는 경우는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미리 땅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뭐 건물이 들어서거나 이렇게 되면 622조 대항력이 없죠. 예? 그런 부분까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따져서 과연 이게 철거가 되느냐. 만약 622조에 따르면은 그 임대차 기간 동안은 대항력이 있고 꼼짝없이 철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전 낭패입니다. 그런 식으로 분석에 가서 낙찰받으면 낭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만약에 철거 청구권이 안 된다라고 하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만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돈 받아야 되는데 그 건물주가 과연 돈이 있느냐 자력 문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622조 같으면은 아주 너무 헐값에 너무 저렴한 이런 장기 임대료 이런 부분도 위험의 부담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황 도로를 또 낙찰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보통은 뭐 현황 도로 받아서 그게 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뭔가 받아서 좀 그 필요한 사람에게 부담을 줘가지고 그 도로를 좀 비싸게 다시 되파는 이런 목적으로 많이 이제 사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도로 막을 권리가 있느냐? 막아야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거 아니에요. 도로가 막히면 답답하니까 사준단 말이에요. 근데 도로가 안 막히게 되면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도로 막을 권리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 형사상 뭐 일반 교통방해죄라든지 그 다음에 민사상 뭐 주유토지 통행권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야 되고 또 그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 판례상으로 인정되는 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그러니까 아예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뭐 판례가 좀 나와 있는데요. 포기된 경우하고 포기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나눠져 있는데 이런 원래 소유자가 그 땅에 대해서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그런 땅이면 낙찰을 받더라도 그게 사용 수익권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소유권이라고는 완전 껍데기만 그냥 가지고 사용 수익권을 행사를 못하는 그러니까 막는 것은 물론이고 지료 청구도 안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참 이론적으로 정말 그 의문인 거예요 좀. 왜냐하면 물권의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있는데 그죠? 물권은 기본적으로 뭐 이 사용 수익권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탕으로 두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옛날에 사람이 포기했다고 그래서 그게 바뀐 사람에 대해서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이론적으로. 그래서 비판하는 학자들도 많은데 어쨌든 지금 판례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 옛날에 이제 뭐 이렇게 조성하고 하면서 길 조성하고 하면서 단지를 조성할 때 길이 필요했고 그 길 만든 사람이 포기를 했는데 그게 소유권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나중에 경매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을 때 그 사람한테 권리 행사를 하게 해주면은 그러면 그 길을 사용하는 사람은 뭐가 되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낙찰을 받은 사람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정도의 성격일 것이다
그 도로로 사용되는 땅은 쓰잘데기 없는, 소위 말하면 그런 것일 거다라는 걸 알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서 그걸 이제 이론을 좀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땅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포기 안 됐어. 그냥 이 사람이 권리 행사를 좀 못하는 사이에 그냥 막 저기 그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서 도로로 포장해가지고 임의로 막 행사를 해버린 그런 땅에 불과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한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런 땅들을 덤비기 위해서는 권리 분석이 필요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뭐 질문은 제가 조금 이따 받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뭐 지금 경매란 게 사실 뭐 좀 쉽지 않은데, 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도 공부 많이 하시고, 또 좋은 분들한테 이야기도 많이 듣고, 좀 겸손하시고 해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다. 그냥 덜렁덜렁해서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워가지고 대항력, 뭐 선순위, 말소 권리, 지우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런 조금 겁나는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뭐 팁을 드리자면,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2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이제 다른 변호사보다 좀 잘하게 된 이유는, 잘하게 됐다고 생각한 이유는, 표현이 참 중요하죠. 어떤 분야를 조금 이렇게 제한적으로 특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제 스스로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를 할 때, 뭐 이런 물을 담을 때 이런 데다 담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게 밑둥이가 넓은 그런 그릇에 담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좁으면 물을 빨리 채우기가 좋아요, 실력들이. 근데 그렇듯이 경매란 부분이 참 사실 쉽지 않은데, 자기가 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정해서 그 분야에 집중을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높습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적고. 그런 분야는 사실 뭐 법률적으로 뭐 이렇게 쟁점이 될 수 있는 뭐 공유지분이나 뭐 가등기, 뭐 도로, 그다음에 뭐 건물 있는 토지 다 좋아요. 그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종목별로, 예를 들면 나는 뭐 여관 전문을 하고 싶다, 모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수익력을 높이고, 또는 뭐 낙찰 받아서 나는 인테리어를 잘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물건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좋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에어비앤비 같은 데서 뭐 내가 세를 좀 넣고 싶다. 그런 자기만의 어떤 장점을 좀 잘 살리는 그런 투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뭐 성공하시길 바라고, 네. 나중에 다들 웃을 수 있는 투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